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슈는 자살 예방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만큼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뒤따라줘야 할 텐데요. 오늘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인 오강섭 강북 삼성병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경기도의 공공데이터 공개에 대해 들어보고요. 수도권 부동산 소식 코너에서는 곧 새롭게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화창한 하늘이 펼쳐진 가을 날씨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다소 뜨거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 23도,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은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0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5.6명입니다. 10년 넘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줄곧 1위를 유지하다가 최근 2위로 밀려나긴 했지만은 우리 수치가 나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가 지난 5월 말에 OECD에 가입하면서 순위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약 13,000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정부나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자살 위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대응이나 예방 절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될까요?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인 오강섭 강북 삼성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1년 전쯤인가요?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시고 오랜만에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예, 오늘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 그래서 오늘도 그 자살 예방 협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올해는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예, 이미 지난주부터 각종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9월 4일 지난 화요일에는 생명존중 천인 선언식이 개최되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의 존중함을 이렇게 선언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생명의 전화에서 생명사랑 밤길 걷기 대회 행사가 있었고 또 어제도 라이프 오프라는 단체에서 생명문화 캠페인이 있었고요. 오늘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이 있고 또 내일과 모레는 저희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예,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되도록이면 같은 주제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살 예방 문제만큼은 적어도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인터뷰 하실 때하고 올해하고 뭐 수치라든지 제도라든지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예, 아직 그 통계가 새로 발표되지 않아서 아직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1년 사이에 이런 사회 국가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새롭게 많은 단체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금년에도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 예방 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회에서 국가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자주 하고 있지만은 OECD에서 13년이나 1위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기간을 특정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살예방협회 회장으로서 의사로서 보기에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예, 첫째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자살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자살을 때로는 좀 정당화하거나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미화하고 또 이런
잘못된 그릇된 문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인데 이 자살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또 유해 물질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또 최근에 이제 SNS나 이런 데서 그 청소년 자살을 좀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이런 그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높은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들이 좀 문제화되면서 뭐 번개탄 같은 거 살 때는 뭐 그 주인이 직접 물어본다든지 왜 사시는지 뭐 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해 영상이나 글들을 좀 없애는 그리고 좀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좀 부족한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요. 맞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8년 올해 내놓은 자살 예방 백서를 보니까 예. 조현병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36.2%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 육체적 질병, 가정 문제 순이었다고 하는데 역시 마음의 병의 영향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심리 부검 결과들을 보면요, 자살을 하기 직전에 마음의 상태가 매우 우울했던 경우가 적게는 60%. 아까 그 원인은 이제 질환이 36%라고 하지만 예. 그 마음의 상태는 우울에 빠져 있었던 상태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가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마지막엔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는 병으로 진단받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꽤 오랜 기간 이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떠오른 생각은요.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위한 학업에 너무 매달리고 경쟁에 지친 게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또 최근에 이제 청소년 학생 자살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아주 적지만 자살률이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지난 수년간요.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 학생은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하나가 청소년의 경우에 약 3분의 2는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좀 충동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약 3분의 1은 말씀하신 성적 문제, 또 뭐 가정 문제, 친구 문제 등의 어떤 스트레스가 심각한 경우여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성인들과 달리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도 더 좀 충동적일 수가 있고요. 아직 좀 미성숙한 단계라고 봐야 한다고 하면 좀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혹은 뭐 상담을 해줄 때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의 그런 스트레스 원인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님이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세대 차이가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래 상담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같은 반에서 늘 같이 지켜보고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을 이런 어떤 상담가로 활용을 해서 이들이 이런 좀 충동적이고 좀 위험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긴 하루 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을 따져보면은 친구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속 얘기를 부모나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에게 해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시켜서 같이 좀 극복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그 책 중에서 인기 있는 책이 있는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책 제목인데요. 백세희 작가가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해요. 지난 6월 출간 이후에 9주째 베스트셀러인 것을 보면은 심리적으로 좀 힐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그 정신질환 유병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최근에 2016년이 마지막 발표인데 성인 인구의 25%, 즉 성인의 약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평생 1개 이상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치료 비율은 굉장히 낮다. 서양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치료 비율이 낮다는 것은 병원에 내원하는 게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치료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중증이라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내원을 하지도 않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거나 또 그런 것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치료나 상담을 받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요. 그렇군요. 근데 마음의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한다. 뭐 감기에 걸려서 내과 찾듯이 마음의 병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해요. 그리고 예. 그렇게 예. 조언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전히 찾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많이 는 것은 과거보다는 많이 치료비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보다는. 예. 이제 많이 편견이 달라져서 치료받고 좀 불안하거나 우울해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이게 정신질환은 다 정신병이다. 또 뭐 정신건강의학과는 상당히 심한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다. 예. 이런 그릇된 편견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무슨 이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진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보니까 전문가와 상담한 경우가 전체 성인의 9.6%에 불과하고 이것도 그래도 좀 늘어난 수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나 취업이라든지 보험 가입 등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찾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체적 능력, 그러니까 뭐 근력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요. 예. 뭐 지구력도 그렇고. 근데 정신적으로 어떤 똑같은 일에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극복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다른 사람 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체적인 능력과 달리 너는 이 정도로 약해 빠져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냐. 이런 뭐랄까요? 타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대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체적인 게 근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우리가 마음의 근력으로 회복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에 처하고 위기에 빠졌을 적에 그것을 잘 이겨내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회복력도 다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회복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우울증이나 위기에 빠져도 회복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좀 긍정적이고 예. 또 어떤 옆에 좀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좀 지켜주고 이런 인간관계 연결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회복력이 높아지기가 쉬운데 회복력이 낮은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어떤 이들을 좀 지켜주고 들어주고 그런 좀 인간관계가 부족한 경우에 회복력이 매우 낮아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면서 근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회복력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예. 그러니까 주변인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거고 예. 서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좀 돕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대체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소설가 마광수 씨의 경우는 1년 전에 미리 유서를 써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서를 써놨는데 그걸 우리가 보여주면 괜찮은데 안 보여주는 경우가 알기가 좀 어려운 것인데요. 예. 어떤 징후들로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첫째는 자꾸 사람들이 그 말 중에 죽음이라든지 꼭 자기가 죽겠다는 건 아닌데 죽음이라든지 또 사후세계 이런 데 관심을 보이는 것.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징후이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전에는 찾지도 않던 성직자라든지 또 의사를 갑자기 찾아가는 것. 과거 자기 주치의를 갑자기 방문한다든지 또 자기가 평상시에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신변 정리를 시작하는 것들.
또 그리고 갑자기 식습관, 뭐 수면 습관, 밥을 안 먹던 사람이 많이 먹는다든지 또 잠을 안 자던 사람이 많이 잔다든지 이런 그 생활 습관이 갑자기 변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징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징후를 보이고 세상을 스스로 떠난 이들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을 면담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은 것이 가족들도 굉장한 충격과 상처를 받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심리 부검이 중요하고 또 어려울 텐데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중앙심리부검센터라는 것이 설립이 되어서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심리부검은 사실은 어떤 죽음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가족의 고통 또 애도 과정을 돕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죽었는데 자살로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되짚으면서 그러면서 그 가족이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찾는 데도 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아직은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심리부검의 역사가 아직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한 것도 사실이어서 아직은 그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인력이라든지 전문 그러니까 양성에 또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대부분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고요. 뭐 사회적인 편견도 있어서 실제로 그 유가족들이 주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나 정부의 지원이 지금까지 너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심리부검 인원이 부족한 것만 해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2011년에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법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어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 유가족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유가족위원회도 만들고 작년서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매우 부족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런 예방법 개정 등을 통해서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될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좀 막연하게 들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축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유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단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이제 경찰이 되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서양이나 이게 잘 된 국가에서는 바로 그런 연결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 전문가가 이제 경찰분들이 일단 자살 문제에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자살이나 유가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그분들이 만나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좀 마련되면 좋겠고요. 끝으로 그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어떤 조언을 들어도 사실 그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가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게 우울감에 빠지면 우리 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과거에는 이걸 이렇게 하면은 해결했다 이렇게 잘 해왔던 것들을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은 난 못해 여기서는 헤어날 수 없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도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또 두 번째는 지금 힘들지만 옆에 주변에 지금 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나 어떤 생명의 전화나 센터나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늘 기억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요한 얘기 다뤄봤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서 이 부분 다뤄보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인 성균관대 정신건강의학과 오강섭 교수였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현장의 철거 작업이 오늘 아침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20분경 재개된 철거 작업은 오늘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남은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역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택시의 승차 거부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처벌 권한을 연내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가 택시의 승차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서 120 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 신고를 직접 맡아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처벌 권한을 회수한 뒤에 그냥 봐주거나 과태료만 부과했던 관행을 바꿔서 회사의 면허 취소나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택시의 승차 거부와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2만 2천여 건의 민원 신고가 접수됐지만 행정처분이 이뤄진 비율은 11.3%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차 없는 주간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온실가스 감축과 차량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 계획된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오는 12일에는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을 전면 폐쇄해서 친환경차나 긴급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하루 종일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교통을 통제하고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가 건설 원가보다 26%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산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평균 4,400만 원 비싼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실제 건축비에는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서 다시 중소업체에 준 하도급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실제 차이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추석과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서 전국 373개 전통시장 주변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상시 주차가 허용된 170곳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373곳에서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단체의 이른바 퀴어 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기독교 단체를 비롯해 보수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면서 일부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제1회 인천 퀴어 문화축제가 지난 8일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법제화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리면서 양측 간 마찰이 빚어져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2부는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 듣고 잠시 뒤 수도권 행정탐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예산과 지출, 계약 금액까지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냈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경기도민이라면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 박종석 경기도 빅데이터 담당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석입니다. 예,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개방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그 경기도의 모든 예산, 지출, 계약 현황이 일반에게 개방되는 겁니다. 네. 이런 자료들은 사실 지금 일부 재정 정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개방한 재정 데이터들은 기존에는 정보 공개 청구와 같이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개인정보를 제외한 도의 재정 데이터 전체가 개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의 가계부를 공개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가 개방된다고 하니까.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재정 데이터를 공개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기도의 재정이 사실 도민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도민의 것에서 나오는 재정에 대한 데이터들은 당연히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개인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고 또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이런 그 주인들 즉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개방된 재정 데이터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같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신청을 해야 볼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 그런 정보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나 지출 계약 내용 중에서 아주 일부의 데이터들이 지금은 전면 개방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 데이터들이 이제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따로 심사를 해서 제공을 했었으니까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정 데이터 개방으로 도민들이나 경기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그 도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도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도민 모두가 그 경기도의 예산 낭비를 막는 감시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도의 그 도정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보다 적정하게 그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기도도 더 조심하게 될 것이고요. 도민들은 좀 신뢰가 높아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도민들이 세금을 내는 비율도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뭐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적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이나 지출 내역들을 다 보게 되면 도민 감시단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 누수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적절하게 세금이 거치지 않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세수적인 면에서도 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경기 데이터 드림을 통해서 개방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경기 데이터 드림은 뭔가요? 경기 데이터 드림은 이제 법에서 지정한 대로 그 저희 데이터를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개방하는 방식을 데이터 드림이라는 사이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 이름이 경기 데이터 드림입니다. 네.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뭐 어려움 없이 바로 데이터들을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나 보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약 1,400종 비교적 많은 데이터들이 개방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는 저희 도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의 경기도 31개 시군의 데이터들도 같이 모두 포함돼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경기 데이터 드림 홈페이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석 경기도 빅데이터 담당관이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수도권 부동산 소식. 오늘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내에, 이르면 이번 주 내가 될 것 같은데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매도가는 상당히 여전히 높지만 매수자들의 추격 매수는 주춤해지고 최근에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예. 정부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투기 수요 차단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가 유력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2년에서 3년 거주로 강화하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은 중복 보유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걷어들이는 정책도 고민 중인데요. 과열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급 정책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데요. 서울 유휴부지를 포함해서 경기도 과천시, 안양, 의왕시 이런 지역 등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매도 우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대충 이제 짐작은 됩니다만은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경기권의 경우는 특히 광명시하고 구리시가 지난 8.27 대책에 따라서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묶였잖아요. 예. 한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바로 말씀하신 광명시하고 구리, 안양시, 동안구 등지인데요. 네. 지난주 가격 상승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대기 수요가 있는 광명 신도시는 1.37%로 여전히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과천이라든지 광명, 의왕시 지역도 주간 약 0.5%에서 0.8% 가격이 올랐는데요. 다만 최근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9월 첫 주 한 0.54% 올라서 전주 대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8.27 대책으로 투기적으로 지정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는 상승폭이 다소 감소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도 노원이라든지 성북구 비교적 저평가되거나 저렴한 지역에 좀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 위주로 매수를 검토하면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간 변동률이 1%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가격 강세를 보이는 지역과 좀 진정되는 지역이 나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요와 공급 정책을 망라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안도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8월에 종부세 개편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추가 과세 강화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가 부동산 보유자라든지 또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의 과세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례로 종부세 최고 세율을 과거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또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세율 강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아예 종부세율 인상 대상을 지금보다는 확대해서 과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들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쭉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규제는 늘어날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인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됐던 임대사업자 대출의 담보인정 비율, LTV 규제 적용, 이 부분도 고려가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이 다주택자의 투기로 이어진다는 비난에 정부가 대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적 투기과열 지구의 LTV 40%, 그러니까 담보인정 비율을 40% 정도로, 그리고 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사실 LTV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실 담보가액의 80%까지 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1억 원이라면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임대사업자 대출은 2016년에 한 19.4%를 기록했다가
올해 2분기에는 24.5%로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미 대출을 실시한 종전 임대사업자 대출도 앞으로는 이제 만기가 보통 1-3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한다든지 또 LTV를 낮게 적용해서 초과분을 대출을 회수한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 임대사업자 대출 LTV 적용이 법 개정 없이도 바로 시행할 수 있기도 하고 만약 한다면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 여전사 이런 곳도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임대사업 지난해 말부터 해서 계속 정부가 권유했던 건데 이걸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니까 다시 좀 임대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이것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RTI는 Rent to Interest Ratio라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업의 경우에는 이 RTI가 1.25배 그리고 주택이 아닌 경우는 1.5배를 넘어야 대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임대소득을 대출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다면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정이 지금은 이제 은행권 자율이다 보니까 사실 예외로 이런 부분에 투기 수요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RTI 비율의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 대출과 함께 이제 용도 외에 투기 유용 사례로 꼽힌 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많지는 않겠지만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것은 유지하겠지만 다주택자들이라든지 고소득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을 포함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이제 전세기구 집사는 갭 투자 수요 대출이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배제하자는 움직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어떤 대책이 실제로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었습니다. 9월 10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루 크리스티가 부르는 Beyond the Blue Horizon 듣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